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꼰대조 조범식입니다. 자, 최근에 이 오피스텔 매매값이 전년 대비했을 때 23%나 급등을 했답니다. 이게 아파트 상승률을 넘겼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작년, 재작년 거의 뭐 8%, 9%대 상승을 했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한 10% 상승을 하는데, 무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23%, 아파트보다 거의 2배 정도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수요나 여러 다른 수요가 오피스텔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2030 세대들도 오피스텔 매수에 가세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어떻게 선별하는 건지, 지금 분명히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이 잘 오를 수 있는 오피스텔 고르는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안에 아주 그냥 구조까지 해서 면밀하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 뭐죠? 자, 최근에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변형 신규 분양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오피스텔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에서 좀 변형이 된 신규 분양 상품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혹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겁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꼭 아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단락단락 나눠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최근에 서울이나 경기도 할 거 없이 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생활형 숙박시설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냐면 청약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전매도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광고 문구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수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은 주택수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요. 그렇죠. 대출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대출하면은 지금 뭐 LTV나 DTI를 받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LTV 70%를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잘 받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사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날라오죠. 매달 고정수익을 저희가 1년이든 2년이든 이 고정수익을 아주 확정해서 아예 증서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장 내에서는 야, 이거 사면은 정말 돈 되겠구나 네. 라고 해서 최근에 여의도나 이런 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네. 지금 시장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모두 다 적용을 안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죠. 네. 자, 그 문제점이 어떤 거라면은 네. 올 1월 달에 이 건축법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네네.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원래는 주거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는? 예. 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주택으로 네.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주거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거주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네. 여기에다가 세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아, 내가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내가 들어가 살면 이건 이행 강제금 그냥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고, 네. 이제 숙박을 목적으로는 숙박만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은 한마디로 네. 호텔처럼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제 네. 뭐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네. 단기 임대나 이런 거 주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이제 투숙객이 되는 거죠. 투숙객.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입 신고조차도 지금 불가능해요. 아, 전입신고 못하면은 세입자를 못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세입자는 받을 수 있는데 네. 전입 신고를 못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우리가 이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기도 어렵죠. 그럼 세입자가 못 들어가겠네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세입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아니, 못 들어가는 거죠, 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임대료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 또 거기에 공실료까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들어갈 사람이 없게 네. 되니까. 아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이제 네. 주택을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숙박업으로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화를 시켰거든요. 아니 뭐 숙박업 등록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 숙박업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네. 핵심은 30% 이상 뭉쳐있을 때 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위탁업체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이 그럼 30개를 사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개인이 30개를 사서는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이 30개를 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개별로 숙박업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겠네요.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활용해서 네. 나 혼자 좀 저 수익형으로 좀 운영해야지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 보면 이거 네. 생활용 숙박시설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별로 이게 불가능하다. 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위탁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네. 이 위탁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이면 괜찮은데 네.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지고 또 임대료도 낮춰주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라도 위탁업체가 만약에 부도라도 났다, 네. 내지는 망하게 됐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주거로도 쓸 수도 없고 그런다고 숙박업으로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거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알고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하는 거 뭐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뭐 입지 좋은 자리에서 네. 뭐 공실 없이 돌아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적어도 이렇게 위험한 리스크에 대한 단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꼭 상기를 시키고 아신 네. 다음에 여기도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게 오피스텔인 듯 오피스텔 아닌 듯 하면서 오피스텔하고 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우리 청약 있죠? 이 위쪽에 청약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오피스텔은 10채를 갖고 있어도 이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은 LTV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까지 나오는 거는 뭐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별 차이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종부세는 분명히 대상이 되죠. 주택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하는데 아파트랑은 틀리게 오피스텔은 종부세 현실화율이 여기 5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다 네. 보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생활용 숙박시설처럼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내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여기 매달 고정수익 같은 경우도 이 생활용 숙박시설 위탁업체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전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런 좀 불확실한 리스크들을 크게 갖고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활형 숙박시설보다는요 오피스텔 쪽으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네. 뭐 우리가 아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오피스텔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오피스텔도 많이 오르는 그런 오피스텔도 있지만 네. 10년간 뛰지 않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럼요.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러면 오피스텔 그럼 오를 수 있는 지역들 네. 우리가 알려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지역들 어떤 지역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지 뭐 자세히 지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보시죠. 자, 오피스텔 보통 잘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죠. 많이 오른 오피스텔들은 자, 특정 위치에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지금 몇 군데를 좀 우리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하면은 현재 테헤란로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테헤란로 하면은 강남에 이런 업무타운 대기업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치 아이파크 2차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어진 오피스텔 한 3년차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오피스텔 분양했을 당시에요. 지금 이 오피스텔 111제곱미터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오피스텔 6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오피스텔 매도 호가입니다. 매도 호가가 11억 정도, 10억 이상에 있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유, 많이 뛰었네요. 네, 그러면 최소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는 가격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대치 아이파크 오피스텔 중에서도 원룸들은 이렇게 많이 안 뛰었어요. 분양가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뛰었는데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구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요렇게 진한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거실이고요. 이게 방입니다. 그럼 거실하고 방하고 하나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1.5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가 시장 내에서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들이 굉장히, 이런 오피스텔이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자, 어디에 또 있죠? 자, 우리 이꼰대님은 강남에 있는 삼성동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이제 신용산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인데,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한강로지 않습니까? 네. 이 한강로 일대가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S타워라든지 또 밑에 쪽으로는 LG U+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옛날에는 되게 허름한 지역이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진짜 이 업무타운들이 들어서는 아주 그냥 고층 빌딩들이 아주 그냥 쫙 깔려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바로 이 역세권에 있는 이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같은 오피스텔이 2017년도에 입주가 됐는데, 네. 배기 타입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7억 5천 정도의 좀 호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분양가가 네. 4억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조를 보면 여기 이 호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과 거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1.5룸이네요. 네, 1.5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1.5룸들이 지금 용산 일대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마곡지구입니다. 네. 자, 중심지 같은 강남이나 용산 같은 이렇게 인기 많은 지역들은 네. 굉장히 많이 뛰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곡지구 외곽에 있는 이런 업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곡지구는 앞으로도 지금 6만원에서 7만 정도는 직장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마곡 나루역이라고 있어요. 네. 마곡 나루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즉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 나루역, 라마다 앙코르입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자, 이 오피스텔이 이 88 타입이 네. 지금 현재 호가가 4억 2천 정도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2억 4천이었어요. 지금 한 1억 8천 정도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6, 7만의 직장인들이 더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4억 2천 시세가 더 뛸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조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방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 즉 1.5룸이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분양 가격이 2억 4천인데 네. 지금 전세는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지금 전세는 3억 2, 3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3억 2, 3천이요? 네, 그래서 뭐 분양가를 넘어서서 예. 여기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수익이 낮죠. 그냥 네. 뭐 전세금으로 다 회수를 네, 시켜버렸네. 회수가 다 된 거죠. 그럼 4억 2천만 원 매도 호가인데 3억 2천,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뭐 그럼 갭이 좀 제법 차이가 나네요. 네. 오피스텔 치고는. 네. 자, 현재까지 오피스텔들이 좀 많이 오른 오피스텔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지금 뭐 1.5룸짜리 14억, 15억까지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유 현실성 떨어진다 하실까봐 그거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너무 네. 비싼 것들은 빼고 저희가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드린 건데, 지금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업세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슬세권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리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오피스텔 매수하는 방법에서는 이거는 뭐 사진을 찍든 꼭 공책에 적어 놓으시든 꼭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조건대님. 네. 업세권이 뭡니까? 자, 업세권 하면 많은 분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바로 직장이 있는, 즉 네. 업무타운이 형성돼 있는 그런 직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중심지.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일반 공장들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대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대기업 그리고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중심권, 업무타운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바로 업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네. 높은 분들이 있을수록, 아무래도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보면 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네. 보니까 거기 있는 부동산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득수준이 높으려면 대기업들이 있는 곳이 네.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슬세권이 뭡니까? 야, 슬세권은 네. 슬리퍼 신고 그냥 쉽게 집 앞에 가서 네. 내가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모든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바로 슬세권이라고 그럽니다. 뭐 슬리퍼 신고 와서 밥 먹고 쇼핑하고 예. 친구랑 놀고 영화 보고 예, 술도 그렇죠. 마시고 그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네.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 이게 분리형은 무슨 얘기죠? 자, 분리형은 우리가 네.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통원룸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앞서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구조적으로 꼭 방과 거실이 분리가 돼서 1.5룸이든 내지는 2룸이든 네. 이렇게 공간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오피스텔이 더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오피스텔, 이제부터 오를 수 있는 오피스텔을 좀 알려달라고요. 네, 거기가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저 먼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강남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이 테헤란로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원체 업무타운이 형성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남 안에서도 앞으로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란 얘기죠.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테헤란로를 그대로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 교대역이 나오겠죠. 네. 교대역 옆에 이 서초역 옆에 대법원 옆에 보면 정보사 부지라는 게 있죠. 네. 정보사 부지 업무타운이 이 규모가 거의 한국전력 지금 삼성역에 있는 한국전력의 GBC 타워 있죠. 네. 물론 100층짜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 바닥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또 여기 아래쪽에 남부터미널이라고 보이시죠? 네. 앞으로 이 남부터미널 이 터미널 부지 자체가 개발돼서 이 지역의 업무시설과 호텔,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들어올 예정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지역에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이 사이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남부터미널 요 지역이 거의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안에 오피스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저렴해요. 1.5룸짜리들도 아직까진 한 3억대에서 4억대 정도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1억 미만에 있는 자금으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면 아까 구조가 1.5룸 있죠?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업무타운 지역 맞죠? 없앨 건 맞죠? 그 다음에 슬셀 건 맞죠? 이 주변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슬리퍼 신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1.5룸 분리형 맞죠? 네. 조건 3개 다 만족하죠? 합격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 지역 강남 쪽에서는 저는 남부터미널 쪽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남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러면 또 용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 우리 용산 같은 경우가 네. 이 국제업무지구 중심으로 좀 봐야 돼요. 네. 국제업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례 지역은 바로 이렇게 한강로 일대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미 이 업세권, 쓸세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고 네. 바로 위쪽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가 앞으로 또 여기도 중심지로 개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 쪽이 또 영향을 받느냐? 바로 여기 원효로 라인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현대 그 자동차 사옥이 또 들어오고요. 네. 또 이 일대, 이 원효로 라인 일대가 또 상업지 또 개발이 진행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가 또 업세권, 또 슬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신용산역 역세권에 있던 1.5룸, 네. 1.5룸 같은 경우에는 7억 중반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7억 중반 정도를 했는데, 자, 여기 원효로 라인에 있는 1.5룸 같은 경우에는 동평형대가 지금 현재 3억 중반에서 4억대 사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가 업세권, 술세권으로 바뀌고 또 이거 불량 원룸이죠. 네. 일단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면 충분히 이 원효로 일대에 있는 이 가격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도 땡기네요. 네, 지금은 이제 업세권도 아니고 그렇죠. 슬세권도 아니고 다만 지금은 이제 1.5룸 기준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업세권, 슬세권 때문에 거의 보면 이 3억 5천, 4억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있는 7억 5천대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7억 5천대에 있는 이런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네.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고 네. 또 위쪽에 캠프킹 개발이라든지 용산 개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철도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요것도 더 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7억 5천에서 멈출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한강로에 있는 거는 이것도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저 원효로 쪽이 네. 투자 금액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고 네. 또 내재 가치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니까 저는 한강로도 좋지만 원효로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 고생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역세권, 업세권, 슬세권 다 있는 전 한강로 쪽 갈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전 예. 그쪽 갈 거예요. 아 여기도 좋죠 뭐. 그럼요. 예. 오늘 아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깊숙하게 우리 알아본 것 같아요. 네. 자, 이 오피스텔도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아파트 사기 원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보다 비교적 더 적은 금액으로 내가 또 실입주라든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들 충분히 아파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전세값도 높아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특히 2030 세대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피스텔 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또 다른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유익한 내용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